제일 먼저는 저희 티쿤 항공 물류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2B2C라는 용어가 아마 많이들 낯서실 거예요. 보통 B2B 아니면 B2C로만 용어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티쿤이 최초로 이 B2B2C라는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저도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제일 정립해서 저희가 모든 물류사들한테 이 프로세스가 정립이 가능한지 막 견적을 요청해도 대부분의 물류사들에게 생소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처음 들어봅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 제일 큰 업체인 야마토조차도 이런 프로세스는 잘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견적을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일 큰 업체 순풍 또한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빵처럼 B2B2C는 이제 수출자가 바로 물건을 보내면은 수입 통관이 끝나면은 원래라면 이제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이제 고객한테 배송하는 시스템인데, 그 불필요한 작업을 감소시키고 바로 수출자가 바로 물건을 보내면은 수입 통관이 끝난 후에 바로 택배사가 바로 물건을 갖고 가서 바로 기업국에 바로 납품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생소된 이제 생략된 프로세스입니다. 네, 물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B2B 방식으로 화물을 발송한 뒤에 수입자가 물건을 입고받아 택배사에 이제 별도 출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택배사가 최종 고객 C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판매사가 납품 고객의 송장을 직접 부착하면 실제 화물은 수입자 창고에 별도로 입고되지 않고 수입자는 서류상 수리자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담당 택배사에서 바로 인계되어 기업 고객에게 납품됩니다. 이 형식을 이제 B2B2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형태는 기업 고객의 B2B 방식으로 납품되지만 실제 배송 과정은 최종 수취인이 직접 전달되는 B2C 형식으로 진행되는 물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B2B2C 물류의 핵심은 국제 배송비와 일본 내 배송비를 각각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종 수취인까지 배송 비용을 하나의 운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티쿤 부천 물류센터부터 이제 최종 배송까지의 전체 비용을 한 번에 확인해서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kg까지의 요금이 나와 있고, 이후부터는 이제 2kg당 250원이 청구됩니다. 이제 항공 배송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은, 부천 티쿤 물류센터의 입고 마감 시간 1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당일 항공 출발 19시 50분에 이제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그날 이제 하루에 이제 물건 도착하면은 이후에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날 통관 진행을 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관이 완료되면은 바로 수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각 큐빙 이제 택배사로 이제 영업소로 인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영업소로 입고가 시작되고, 이틀 후 일본 내 배송 진행 및 이제 수출 완료가 시작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화요일날 물건 이용사 이제 판매점에서 보낸 물건들을 실제 사과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추적한 값입니다. 보시면 7월 7일날 보낸 것들 7월 9일 13시, 7월 9일 어떤 거는 오전, 대부분 이제 7월 9일날 대부분 이제 배송 마감이 됩니다. 항공으로 보내면 거의 한 이틀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저희 부천 물류센터에서 예,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부천 센터까지 입고하는 것만 추가로 계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 배송 기준과 국내 택배의 수준의 납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일반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 국내 택배는 약 2, 3일 정도의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제 티쿤 항공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송되는 국제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통관 및 일본 내 배송까지 포함하여 약 2, 3일 내 수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국제 배송이지만 일본 내 고객이 체감하는 배송 속도는 국내 택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출고 및 데일리로 운송하고 있어서 판매점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출고 운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도서 상단 지역은 조금 더 걸리는 예.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걸리고, 그러니까 국내랑 똑같으신. 이제 일반적인 국제 특송 EMS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송 같은 경우도 2 이상 3, 4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티쿤 항공은 통관 및 일본 내 배송까지 포함해 약 2일 내에 수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빠른 납기가 필요한 판매점에 큰 이점이 됩니다. 이제 국내 택배에도 배송까지 2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제 배송을 약 2일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이점입니다. 그렇게 2, 3일밖에 안 걸리는데 한국에서 지금 일본 고객까지 가는데 보통 한 1km 기준이 아까 얼마죠? 1kg 기준에 680엔이고, 여기서 이제 FSC 비용 유료 할증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료 할증료가 어떤 거냐면은, 현재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플러스 이제 중동 정책 때문에 그 기름 유가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이제 항공사에서 이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1kg에 690엔 여기서 지금 7월 10일부터 180엔을 받으니까 대략 한 8,900엔 정도에 이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다 판매점에서 부담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상품 어떻게 파시냐에 따라서 일본 고객한테서 보통 한 500엔 정도 저희가 보통 저기 배송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품가 계산하실 때 그거 감안하시면 되세요. 그 이제 고객이 받았을 때 물건을 받을 때 해외 배송이라 아마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일본 내 택배와 동일한 배송을 합니다. 티쿤 항공호 최종 배송은 일본 내 택배사인 사가 큐빈이 담당합니다. 통관 완료 일본 내 사가 큐빈이 배송망으로 인계되어 수치고객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발송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일본 내에서 발송된 일반 택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게 된다. 이게 실제 이용사 이제 판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일본 내 통장입니다. 이게 가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판매점 진짜 실제 제품을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하나당 다 이게 보시면 이제 받는 고객, 보내는 이제 정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항공 운송의 추가 장점은 이제 항공 운송의 장점은 단순히 빠른 낚기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고요. 일본은 이제 지리 특성상 오키나와 홋카이도 이제 도서산간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한국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주도를 보내도 이제 도서산간 비용이 기본 3,4천 원 정도 되는데 일본은 워낙 땅도 크고 이제 도서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개료가 기본적으로 천에 이제 10,000원 이상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티쿤 항공은 오키나와 홋카이도 일부 원거리 이제 도서산간 지역도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를 1km로 보내도 그냥 딱 800엔만 8,000원만 딱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아마 저번 주에 이제 에디컵 대표님하고 나와서 설명했는데 저희 식품 관련 상품의 빠른 통관입니다. 장점 또 항공은 티쿤은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 상품이나 별개로 이제 식품 관련 상품도 항공편으로 주 2, 3회 정기적으로 이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 관련 상품은 일본 수입 시 사전에 검역소 및 분석회 때 신고된 제품 한 해만 통관이 가능하고 따라서 판매 전 제품 정보, 성분, 용도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제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점의 두 곳의 식품 관련 상품을 7월 7일에 나간 발송한 거를 배송 추적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일반 배송하고 이제 일반 화물하고 동일한 납기순으로 배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하고 동일하다고 이제 좀 화면이 똑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다 다른 값입니다. 다 대부분 7월 9일에 납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식품 관련은 저희 일반 상품하고 배송 스케줄이 다르죠? 예, 왜냐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 화물이랑 식품 관련 상품이랑 섞여서 나가면은 이제 식품 관련 상품은 사가 이제 그 일본의 후생에서 워낙 까다롭게 보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한번 5월 달에 식품 관련 상품이 한번 홀딩된 적이 있는데 묶이면 거의 2주 가까이 묶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수입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화물은 이제 자기네들이 검사를 받아야 될 검사가 아닌데 같이 받게 되면 이제 배송 차질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검역비까지 감안을 예, 하시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티쿤은 이제 관련 상품을 단순히 빠른 배송만 운영하기는 어렵고 매출고 시 후세사의 검역 신고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신고 서류 준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또한 통관 과정에 발생하는 문의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티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식품 관련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입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역 신고 및 통관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영 경험과 누적된 수출 실적 기반으로 식품 관련 상품도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판매점 대표님이 이제 물류센터에서 자주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누구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식품 관련 상품을 하고 싶은데 누구나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허가와 인증 필요한 상품이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은 제품들이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쿤 항공은 식품 관련 상품도 사전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일본에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입니다. 이제 일본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의 구축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품목별 수입 규정과 제출 서류 확인이 엄격한 편이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입 통관 관리가 까다로운 국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입 통관을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통관 완료 화물을 신속하게 적출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수출입부터 적출, 일본 국내 택배사 인계까지 각 단계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티쿤 항공 물류는 수출 단계부터 수입 통관, 화물 적출 및 일본 국내 택배사 인계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공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부처까지는 어떻게 보내요? 이제 그 이용사 이제 판매점 분마다 틀리신데 직접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용달서 쓰는 CJ 예 그렇게 해서 입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 직접 갖고 오시는 판매점 분도 있고, 물건이 많으신 데는 용달로 개인 용달로 해서 보내주십니다. 시간이 2시 몇 분이면 보통 오전에는 대부분 보내주세요. 전날 물건을 이제 주문 받아서 오전에는 다 대부분 보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CJ에서 오늘 보내면 예. 보통은 내일 2시 전에 도착하기가 많이 어려운 편이잖아요. 저희 CJ가 현재 부천 물류센터 오전 안에 입고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업소 사장 좀 이제 영업소 사정에 따라 이제 좀 틀리긴 하는데 대부분 오전 12시 안에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하루가 있어야 되는. 예. 만약에 그 분기에서 인삼을 가지고 예, 예. 우리가 인삼과 택배를 보내서 부천 물류센터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통관 절차는 없어요? 복잡한 게 그런 게 있을 건데. 일단은 식품 관련 상품이나 식품 상품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식품 상품은 별도의 수출을 또 통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까다로운 그 절차가 일본에서는 해결됐는데 아닙니다. 식품 상품이랑 식품 관련 상품이랑 완전 전혀의 별개의 상품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내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일본이 수입자이기 때문에 일본만 처리하면 돼요.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문제는 없네. 그 기본적으로 그 선적되기 전에 그 공항에서 지정한 그걸 식품 관련 상품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상품들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서 뒷골에서 전체적으로 예, 그걸 해야 됩니다. 해주는 예. 거죠. 그 비용은 또 따로 별도로 청구되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처리하는데 문제 예. 없냐고 문제. 예, 그 비용 그거 처리하는 데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인삼을 보낸다.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후생송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서 등록이나 그거 다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신고하면 그 신고 번호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삼을 보낼 때 계속 보낼 때 그 번호만 계속 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아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전에 신고된 서류는 한 장 발급이 되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매번 후생성에 대해 신고를 하는데 이때 검역 검사는 별도로 매번 발생하게 매번 됩니다. 받아야 예. 매번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일본은 음식이나 입에 대는 거 안에서 엄격하게 사실 관리됩니다. 물리적으로 먹는 거는 매번 그거 하면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식품을 수입할 때요. 검역은 항상 매번 합니다. 검역은 매번 하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신고를 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 번호는 하나예요. 그래서 A라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이면은 이 신고 번호, 그러니까 검역 후생상에 인증된 번호는 하나지만 관리 번호는 하나지만 식품이 들어갈 때마다 맞는지를 일치하기 위해서 검역을 하는 거고 이상형지 검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상품이 새로운 B라는 상품이 들어가면 그때도 후생상에 다시 또 신고 절차를 그 절차 저기 그 절차는 서류 통과예요. 서류 통과.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일본 세관도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깔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내든 다 검역을 해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수입자가 받은 물건이 정상인가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만 확인을 하는 거고 때로는 2년에 한 번 확인하는 건데 별 문제가 없으면 얘네는 그냥 렌트겐 검투시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인천공항 출국할 때 그건 맨날 다 까지 않잖아요. 그냥 쭉 렌트겐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만 지금 복잡한 거지 한 번 처리하고 나면은 그냥 전부 서류 통관이라고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번호를 동일번호로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식약처가 우리나라는 공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곡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서류만 받아서 서류 검토하고 문제 없어 통관시켜줘 하고 그냥 통관이 끝이고, 식약처에서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현장 검사 한번 해줘 하면 그때 잡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서류 통관에서 대부분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인삼이다 진짜
고추장 팔기 되게 어려운데 고추장 내가 팔겠어 그러면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컨테이너로 반 컨테이너 분량을 그냥 갖다 놓고 판다는 개념이어야지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 그럼 커피를 처음에는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커피가 한꺼번에 한 박스가 팔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요만큼 보내면 다 손해예요. 내가 봤을 땐 다 손해인데 그나마 손실을 줄이려면은 뭐 100박스를 미리 보내놓고 거기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는 만들 수가 다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차는 전부 다 서류 통관이다. 그리고 일본같이 그 1억 2,500만이 사는 나라에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컨테이너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 세관에서 그거 까고 있겠어요? 안 해요. 그런지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문제 없다는 거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요. 뭐 만약에 액세서리다. 아주 조그마한 물건, 한 손바닥만한 물건을 박스 포장을 해서 일본 송장을 다 사과를 붙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부천으로 못 옮기니까 큰 아까 말씀 겉박스, 아웃박스에다가 100개를 담아. 그래서 부천으로 갈 거 아니에요? 뭐 로젠 택배, 송장 하나로 예, 부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천에서는 이걸 다시 다 까는 거네요. 하나하나씩 까서. 그걸 다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 박스 안에 100개의 박스가 있다. 송장이 다 붙여 있다 하면 저희는 다 까가지고요. 그거를 다 정보를 갖고 있다 하면 다시 합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계를 사과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사과가 다시 그거를 해체하고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다 바코드 리딩을 한 다음에 각 이제 영업소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미니멈이 800엔이니까 8,000 한돈 8,000원 정도 되는데. 예, 예. 그럼 100개가 당기면 다 8,000원씩 나가는 거네. 100개가. 네, 맞습니다. 건당 붙습니다. 미니멈은 항공료는 500g은 580엔인가요? 어떤 거요? 항공 운임료 1kg가 680엔이요. 680엔이고요. 500g이 뭐 유효한 종류. 예, 580엔입니다. 0.5kg 580. 아니 580엔 중에서 500엔은 일본 손님으로서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개가 들어가 있는 겉박스를 통째로 일본에 가서 일본 사과회에서 해체해가지고 보내는 개념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데 대신 비용 청구는 건당 발생하는 거죠. 아 지금 묻는 거는 그거 온 상태에서 티콘 물류센터에서 확인을 한다고요. 확인한 다음에 합포징을 똑같이 다시 해서 보낸다고요. 네네. 그래서 네. 왜냐면 저희도 물건이 맞는지 봐야 돼요. 100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저렇게 과금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건당 건바이 건으로 그 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자한테 보낼 때 100개를 한꺼번에 보내면 한 번 과금되는 거고 100명한테 보내면 100명한테 과금되는 거 한국도 똑같잖아요. 개념은 똑같다니까 항상. 다만 조금의 변형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그 명함은 작으니까 이걸 합포장해가지고 하나는 뭐 8,000원인데 이걸 합포장해가지고 보내면 물류비가 절약되는데 여기서 일본으로 보내는 물류비는 합포장 단위로 계산한다고요. 하네다 공항까지는 컨테이너로 보낼 때 그럴 때 적용하는 거고 지금 항공 운송료는 어차피 여기서 보낼 때 엔드 유저가 받는다는 기준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개별 과금한다는 뜻이죠. 뭐 설명하시면 B2C 요금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물건 납품은 이제 B2B로 하지만은 그냥 요금 과금은 B2C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 용기 같은 거 중국에서 그 소싱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한국 들었다가 일본 아니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럴 때는 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보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해에 있어.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우에 있어요. 이우. 중국의 그 유명한 이우 시장 아시죠? 이 회사는 이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이우에 있는 회사는 상해로 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본으로 배송해 버려요. 그럼 배송비도 어쨌든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왜냐하면 이우라는 큰 지역에서는 거기서 일본으로 나가는 물건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선을 타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는 다 만들어 놨다는 뜻이죠. 삼자무역 같은 거. 예, 삼국가 삼자구려 맞습니다. 예, 중개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빠른 납기와 비용을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티쿤 해상 운송이란 큰 타이틀입니다. 우선 이제 티쿤 해상 운송이란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은 물량이 적을수록 컨테이너 단위 비용 부담으로 인해 CBM당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선 컨테이너의 운송은 컨테이너 확보, 출하 일정 조율, 그다음에 현지 창고 반입, 디베닝 및 이제 적출 작업 등 추가 운영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반면 티쿤 해상 운송은 주 3회 월수금 고정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은 이제 컨테이너 단위 물량을 직접 확보할 필요 없이 실제 출고되는 박스의 부피 CBM을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티쿤 해상 운임은 무게와 관계없이 포장 완료된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 운임은 CBM당 36만 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장 완료 박스가 20 경우 CBM 및 요금 나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초기에 그 만들었던 엑셀 서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해외 직방 카페에 보시면 업데이트된 계산식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보완하면은 이 일반 화물선 컨테이너가 있고요. 우리가 보내는 거는 페리 선이에요, 페리. 밑에 설명 그대로 써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걸로 만들어 놨는데 박스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 20일 때 실무게 3.5kg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CBM은 0.0080 이때 선박 비용은 305엔 그리고 항공 비용은 1,330엔이 나옵니다. 이제 당연히 유리한 운송수당은 선박에 나오고 운송비 차이는 약 1,000엔 정도 더 저렴합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오로지 박스 부피로만 청구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20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저렴합니다. 보시면 금액 차이가 거의 6,000엔 정도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 소식은 지금 카페에 올렸으니까 그냥 바로 사이즈랑 무게만 입력하시면은 바로 이제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근데 1렙 배송료는 그 도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지역을 한번 확인하셔서 계산식 입력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본 인구의 그 간사이 지역 동경 오사카가 대부분 거기 살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큰 차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해운이 무조건 싸고 좋다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또 나중에 그건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앞서 설명했죠. 이제 티쿤 해상 운송과 이제 화물선 운송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화물선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요. 티쿤 해상 운송 같은 페리선으로 운송이 됩니다. 이때 운임 산정 기준은 일반 화물선은 당연히 컨테이너 통으로 해서 청구가 되고요. 이때 20피트가 33만엔, 이제 48큐빅이 약 35만엔 정도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니까는 컨테이너는 한 박스만 보내도 33만에서 35만엔 발생되는 거고, 티쿤 같은 경우는 한 박스만 보내면 딱 그냥 그거에 대한 부피 무게값만 계산해서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티쿤 물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컨테이너 적재량 확보 필요가 11 이상이 돼야지만은 일반 화물선 운송이 이제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그 이전까지는 티쿤 해상 운송이 오히려 물류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 출항 방식 같은 경우도 일반 화물선은 이제 사전 부킹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화물선 같은 경우 출항 지연이라든지 입항 지연이 워낙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안내할 때도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티쿤 해상 운송은 주 3회 고정 스케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고, 일본 도착 후 이제 바로 통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온 순서대로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먼저 도착한 순서로 통관하기 때문에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디베닝, 적출, 창고 반입 때까지 추가 작업이 또 발생되고요. 디베닝이 해체하는 거. 네, 맞습니다. 해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티쿤 해상 운송은 통관 후 그냥 바로 즉시 통관을 하고요. 그다음 바로 사과 영업소로 인계가 됩니다. 이때 뭐 저희는 디베닝 비용이라든지 적출 작업 비용 이런 거 없고 그냥 딱 36만 500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딱 발생하게 됩니다. 적출은 뭐예요? 그러니까 물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 이제 컨테이너를 열고 여는 비용 따로 그냥 물건 빼내는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 물량이 당연히 물건을 13, 12M 이상 보내면은 컨테이너로 보내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때 대량으로 한 곳으로 납품했을 때가 좋은 것이지 대량으로 보냈지만은 뭐 여러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또다시 거기서는 운임 계산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티쿤 해상 운송은 물건을 적게 보내든 많이 보내든 똑같은 CBM 단가 계산에 물건을 다수로 여러 곳을 보내도 그냥 똑같은 CBM 단가만 청구됩니다. 위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납기, 출항 및 현지 작업 등 일정으로 고객한테 안내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직영에서 보내고 있는 이제 창고 상품이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48규격을 보내는데 이거 물건 기본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출항 자체도 갑자기 지연될 때도 많고, 예를 들어서 통관이 만약에 이제 많이 밀려있다라고 하면 저희 거는 나중에 후순위 되면서 통관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 해상 운송은 도착하는 날 뭐 밀리는 거 상관없이 바로 즉시 통관을 해줘가지고 그냥 바로 사과 큐빙으로 이제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 스케줄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고객한테 이제 안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보내는 상품은 아마 목요일날 도착하실 거예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출항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안내밖에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랑 이제 CS 같은 경우 이제 소통에 이제 좀 많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선의 운송은 컨테이너 적재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CBM당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래표는 이제 경기도 상차, 부산항 출발, 오사카 창고 도착 기준으로 이제 운임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적재량별 CBM당 예상 운임을 단순히 환산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래 단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송 시에는 일본 도착 후 디벤이 적출 작업 비용이랑 창고 입고비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70 CBM 보낼 때는 CBM 단가 48,000원이라는 압도적인 단가를 작용할 수 있지만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70 CBM 보내려고 하면은 저희 용기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한 달 이상은 물건을 모아야 됩니다. 심지어 2달 정도는 모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C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기 기준으로 하면은 월 매출 한 1억 원어치 상품을 네, 모아놨다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단가 낮은 함수에 속지 마시고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점입니다. 저거는 보내잖아. 저기 공기가. 공기간판은 보내는데 2, 3개월마다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히려 이렇게 2, 3개월마다 판매량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컨테이너랑 대량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간판은 저희가 위에 거 보내는 게 아니라요. 밑에 기둥 그거는 무거우니까 이건 고정이니까 그냥 보내놓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위에 건 디자인한 거 처는 그냥 그때부터 한 번으로. 그러니까 이 창고도 나중에 저희가 뭐 다 그런 걸 공개할 텐데, 그러니까 창고 비용이라든지 컨테이너 비용이라든지 얼마만큼 빨리 순환되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 공기 간판처럼 2, 3개월 안에 다 판매된다는 조건이면은 컨테이너 한꺼번에 풀로 보낸 다음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처음에 그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컨테이너 화물선보다 티쿤 해상 운송이 더 경쟁력 있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 컨테이너 해상 운임 외에도 이제 일본 도착으로 발생하는 디벤인 적출 작업비용이 약 52,000엔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써 있지만은 33만엔 플러스 그다음 52,000엔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48규비경 같은 경우는 35만엔인데 52,000엔에서 약 40만엔 수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례 배송비를 또 다시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건 또 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고 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단일 또는 소수의 납품처로 대량 일과 출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화물선 컨테이너 운송이 별도 견적을 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13 CBM 이하로부터는 티쿤 해상 운송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 구조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해상 운송비, 티쿤 물류센터에서 일본 사가와 큐빙 영업소까지의 비용, 그러니까는 항공은 B2B2C의 요금을 제공했는데 이제 해상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녹이질 못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지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쿤 물류센터에서 일본 사가와 큐빙 영업소까지, 그러니까 배편으로 보냈을 때 비용은 36만 500원이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부터 사가 큐빙에서 물건을 받고
이제 고객한테 배송하는 그 비용을 이제 일례 배송비라고 합니다. 해상 운송비는 박스 부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일본 내 배송비는 배송 지역 그리고 박스 규격 및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동일한 30kg 물건을 선박 비용 307엔 플러스 오사카로 보낸다. 오사카 30kg 기준이면은 160엔이니까는 933엔이니까는 대략 11,000원에 그냥 1,100엔의 금액으로 이제 오사카까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고객까지 30kg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 물량이 이렇게 개별 주문이 사이즈가 작은 거는 보시면 지금 1, 2배송료가 지금 500 얼마죠? 오사카 기준으로는 보시면은 371엔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서부터 항공으로 보는데 일본 고객한테 가는 게 580엔이었잖아요. 500g까지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배송료. 예를 들어서 이제 봉투 하나를 보내면 저희가 약 10엔 단가가 10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엔 플러스 381엔에 오사카까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의 티쿤의 자랑, 이제 물류센터의 자랑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이제 그 차타빈이라는 서비스에서 사과랑 오랜 계약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보내기에는 물량이 안 되고 대신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데 좀 요금을 다운 받고 싶고 그다음 납기도 맞춰야 되는 때 차타빈이라는 서비스 쓰시면 됩니다. 한 곳으로 대량 납품이 필요한 경우 이제 타차빈 전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주소를 한 번에 납품하는 경우 지정 납기일과 시간에 맞춰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판매점에서 요청해가지고 실제 나간 사례입니다. 약 25kg에 124박스, 그 다음에 지역은 도쿄로 했을 때, 이 조건을 했을 때 박스당 중량을 24kg 가정하고 일반 사과 큐빙 배송비를 산정한 경우 박스당 일본 내 배송비는 약 965엔. 그래서 무슨 물건이었어요 이게? 예? 무슨 물건이었어요? 비닐봉투였습니다. 비닐봉투.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계산으로 일본 내 배송비는 약 11만 9,660엔으로 이제 발생되는데 동일 조건으로 해서 사과 큐빈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의뢰한 결과 83,390엔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약 30%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 택배 같은 경우는 말이 빠르다는 일본 영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배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타빈의 장점은 희망 날짜랑 시가빈 혈비를 하면은 바로바로 그날에 맞춰서 바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로 이제 대량 납품을 필요한 경우 차타빈을 활용하며 일반 택배 대비 약 30%의 일본 내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납품 날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타비는 최소 중량이나 뭐 최대 중량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많이 보내서 적어도 10BM으로 따지면 30BM 이상은 나와야지 이거에 이제 오히려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아까 전에도 표를 보였지만 실제 배송 비용 비교랑 이제 항공이랑 티쿤 해상 동일 중량 부피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경 운송비입니다. 이제 실 중량 15kg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 사이즈 35, 30, 30. 실제 항공 비용은 7,485엔 발생되고요. 선박 비용은 1,200엔. 그리고 여기 일례 배송이 오사카로 가정을 했을 때 500엔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1,700엔에 이제 납품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운송비 차이는 대략 한 5,000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해상이라서 많이 느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티쿤 해상 운송은 주 3회 월수금 고정 스케줄로 운영되고요. 정상 입고된 상품은 해당 출항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송 처리됩니다. 월요일날 부천 물류센터 출발을 한 것은 이제 화요일날 저희 부산항에서 이제 출항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오사카항에 도착해가지고 즉시 통관을 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은 바로 저희 이제 포워딩 업체 사가 글로벌이 큐빙에게 바로 물건을 인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오사카 및 주 지역은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그냥 목요일날 대부분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아까 전이랑 또 다르게 5659는 항공이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번호가 5659는 항공이고 511호는 저희 해상 운송 영업소마다 이게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한 건데 실제 7월 6일날 보낸 거 보시면은 7월 9일
항공이랑 비교해도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일 만에 납품을 합니다. 해상 운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티쿤 해상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키나와 도서산간 지역은 이제 일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 중계료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중계료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샘플 같은 거 고객한테 이제 오키나와 고객한테 보내게 되면은 약 1kg 기준 가정했을 때 항공 운송은 그냥 925엔만 발생하게 되는데 해상 운송은 국제 운송비는 70엔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이 중계료가 기본 2,500엔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 2,870엔이 발생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3배 이상 금액을 납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서상간 지역 이제 소양 그 다음에 긴급 배송권 항공운송 비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꼭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부대표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많이 보냈을 겁니다라고 추측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수치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6월달에 이제 판매점별로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원래 무게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판매점의 물건들을 약 5박스에서 10박스를 실제 사이즈 그 다음에 무게를 계측해가지고 이거를 CBM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실제 정보를 넣은 값입니다. 보시면은 1월달에 이용사에서는 9,773kg를 보냈고 선박은 약 170m을 보냈는데 이 170m에 대해서 선박을 저희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7,000kg를 보냈습니다. 약 이제 비중이 보시면은 70% 기본 70% 이상이 다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값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용사에서는 판매자 주로 활용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이제 티쿤 해상 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티쿤 해상 운송은 단순히 느리지만 저렴한 운송 방식이 아니라요. 주 3회 고정 스케줄 기반으로 안정적인 납기를 확보하면서 무게 상관없이 오로지 실제 박스 부피 기준으로 명확한 운임을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컨테이너 적재량을 매번 확보하기 어렵거나 여러 배송지로 나누어 정기 출고해야 될 판매점이라면은 티쿤 해상 운송 비용 관리, 운영, 편의성 그리고 납치 측면 경쟁 있는 운송 방식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곳으로 대량 납품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타빈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여 일본 내 배송비를 절감하고 납품 날짜 시간까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일괄로 컨테이너를 이제 채워서 보냈을 경우 화물선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용자 이제 판매점 분들께서는 원하는 운송수단을 선택하셔서 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항공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류 업무는 빠른 납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빠른 통관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토스, EMS, UPS도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통관이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따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건이 지연되면 따로 먼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물류 프로세스는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원활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요청하거나 저희가 전달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시스템에 그걸 등록하거나 그 추적하는 게 따라 저희 국내 같은 경우 택배 번호 치면 이게 나갔는데 사과 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 거랑 국내 거랑 같이 국내 거는 따로 추적이 되진 않고 저희가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서 통관이 완료된 시점부터 추적이 됩니다. 대신 이 지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과정 안에서 지연이 되거나 워낙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사전에 먼저 공지로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관 지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해봤자 5번도 안 일어났고요. 이 중에 천재지변은 3회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통관 지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내 거는 어차피 대표님께서 그 이용하신 택배사 통해서 저희 부천센터로 보내시는 거니까 국내 택배사에서 그 송장본을 조회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부천에서 서부터 이제 그 오사카 항까지의 그 추적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예. 못하고 근데 그거는 처리할 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배송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우리가
이 컨테이너로 보낼 때를 감안하는 거잖아요. 그 상품을 처음에 등록할 때 이미 이거는 어떤 거로 보낼지를 정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날 배송이, 그러니까 발송하고 배송하고 다른 거거든요. 발송은 우리가 보내는 날짜, 배송은 끝나는 날짜기 때문에, 배송이 완료되는 날짜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날짜를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공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는 우리가 아직 보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검색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발송일을 안내하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 발송일은 언제다. 그러니까 주문일로부터 며칠 뒤라는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발송일이고 납기는 우리는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안에서도 섬이 있고 뭐 이제 산골이 있기 때문에 발송 완료일을 표기하지 않고 배송일을 표기하지 않고 발송일을 표기해요. 우리는. 그러면 트러블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월요일날 선박으로 보낸 거는 이제 사과 큐빈 입고일은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 선박 보내는 거는 금요일 입고일,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낸 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입고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발송일이란 입고되는 날이니까 월요일날 보내는 물건은 수요일부터 발송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고객이 그 내 물건이 어디쯤 있을까를 확인하는 거는 사과와 택배 거기서부터 자기네 그렇죠. 집까지 오는 그것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확인할 수 예,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상품 등록할 때 우리는 배송을 언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저희가 그냥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지금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과에 들어가서 송장번호 조회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쉽게 말하면 국내 택배에도 CJ가 바코드 리딩하기 전에 번호만 떠도 만약에 추적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은 소비자가 받았을 때 이제 보내는 사람은 누구로 표기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 판매점 사이트로 이제 기재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네. 이걸로 이제 이게 발송자 정보인데요. 이제 여기가 발송자 정보인데요. 보시면은 판매점 사이트를 넣거나 아니면은 판매점 번호를 넣어도 상관없고,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값에 저희가 사과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판매자 뭐 누굴 넣어주세요, 이런 건 다 값에 사과한테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장 그대로 납품하게 됩니다. 기본은 티콘 일본이에요. 티콘 일본 법인이잖아. 주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판매사 명은 따로따로. 이거는 누구예요? 이건 받는 고객, 위에는 받는 고객, 여기는 보내는 고객. 네. 근데 여기는 원래 뭘 지워버렸나? 이용사가 개인정보 판매점 정보이기 때문에. 판매점 정보가. 네.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티쿤 나오고 아니, 티콘 안 택배 나오나? 그러니까 주소만 티쿤 주소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판매자 명.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를 뭐 컵이라고 친다라면 여기에 그냥 컵만 넣어요. 저희 에드컵이 판매자 이제 명이 여기 저도 처음 알았네. 네. 저희 만약에 지경이 요키라고 치면은 여기 보면 요키가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간혹 그 거래처가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아니라 저희 고객이 판매점의 고객이 기획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획사는 자기 고객들 걸 대신 주문한 거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기획사가 저희 뭐 요김에 요기 이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0개 주문하는데 20개 고객한테 따로따로. 그럼 거기에 저희가 보내는 사람도 요기가 아니라 그 저희한테 주문한 기획사 이름으로 해서 발송해드려요. 무슨 주문 받을 때부터 거기에 사이트에 네. 등록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저 송장 크기는 얼마나요? 사과와 송장. A5 크기입니다. A4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커요? 되게 큰 그렇게 우리나라 거보다 크네요. 2배 되네요. 거의 저희 2배 거보다 이상 커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송장은 또 따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CJ 송장 정도의 송장을 또 요청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송장의 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셔야 될 부분이 그냥 접어서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박스에 감아서 이렇게. 예, 감아서 부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수령은 어떻게 라벨 프린터로 하는? 라벨 프린터 저희가 용지를 제공해드립니다. 라벨 프린터입니다. 근데 일반 화물 레이저 프린터로 해서 그냥 뽑게 저희가 다 그거는 프로세스를 안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특별 프린터기가 따로 없으셔도 돼요. 네,
예, 일반 프린터에다가 그냥 저희 송장 드린 거 그냥 용지만 맞춰서 출력해 주시면은 예. 한국하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습니다. 예. 한국 CJ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있는데 예, 예, 예. 그 지금 용기도 여기서 사입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데에서 그 부천으로 보낼 때 예. 그러면 실질적인 그 사과 송장은 저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발송하는 곳에서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님들께서 보통은 가서 직접 송장 부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가지고요. 예, 그 이제 보내는 공장에서 아니면 이 물건을 직접 이제 사무실로 받아서 작업 다 해가지고 송장을 부착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이용사 대표님들께서 직접 물류센터로 먼저 물건 입고 시킨 다음에 와서 송장을 뽑아서 와서 부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지는 그거는 제조사 잘 협의가 되시면 예. 제조사 제조사한테 요청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용기는 어떻게? 용기는 저희 직영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 직접 받아가지고 담당 인원이 2명 있습니다. 아, 부천에서 예, 저희 직영 상품인데 직접 담당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컵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에드컵 사장님은? 에드컵은 다 받아보세요. 붙여주십니다. 다 붙인 상태에서 입고를 시킵니다. 갖다 주시지 않나 그 집에? 거기는 어때면 식품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진한테 직접 픽업을 요청합니다. 물류센터 입고 하나 시키고. 일단 지금 그래서 스피드팩도 글로 가서 아니요, 스피드백은 어떻게 되면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 물류센터로 입고를 시켜주면은 에드컵 픽업하고 나서 티쿤 물류센터 한번 찍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에드컵이 아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네. 우리도 잘 모르는. 뭐 예. 일본 사람들이 그 생활할 때는 그 한국은 뭐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일본 분들의 어떤 그 배송 문화는 어떤가요? 한국보다 빠른가요? 아니면은 한국보다 느린가요? 그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일본에는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뭐 나름 근데 한국 배송보다는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없다 그러면은 물건을 그냥 던져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전표를 붙여놓고 갑니다. 몇 시에 이제 물건을 배송을 했는데 배송이 안 됐습니다. 연락 주세요라는 전표를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고객은 물건을 이제 전표를 받고 나서 전화를 한다. 해당 영업소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보내자 그 소비자한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 직접. 예, 왜냐하면 이게 일본 고객이 뭐 좀 이런 말하면 좀 혐일 같긴 한데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틀린지. 개인적으로는 한국 소비자보다 일본 소비자가 저는 그 물건 받는 데서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 그냥 던져놓고 가면은 본인 직접 받는 거. 예, 왜냐면 물건 그냥 그 몇 번 사례가 있었냐 물건 그냥 다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편함에 넣어놨는데 실제 못 받았는데 왜 그렇게 두고 가냐 그래서 클레임을 검증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든 지 사과에서는 전표를 붙이고 물건을 다시 회수해 갑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송 기간은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커피 같은 제품도 있지만은 이게 100% 완전하게 개인 소비자 소비용 제품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대부분은 배송일 납기일 언제까지가 분명히 명시돼 있으면 그걸 보고 주문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명시된 납기일을 어기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이트에 명시된 납기일이 그리고 다른 경쟁사보다 너무 느리면 당연히 우리는 장사를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이건 아예 비즈니스 못하시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는 기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속도보다는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이건. 근데 저희는 받아야 된다. 예, 그렇긴 약속된 날짜에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대신 저희 이제 한국은 그런 서비스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은 송장에 이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진을 찍지는 않는 캡처를 하죠.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그냥. 예, 제가 여기 송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날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1일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 던져놓고 가면 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날짜를 7월 11일 지정 시스템으로 설정해주고 주말 배송 희망을 하면은 기업 고객이더라도 사과 측에서 배송을 해줍니다. 직접.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날짜 지정 서비스 이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 사과 같은 경우 시간대별로 지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9시, 12시, 12시부터 3시, 3시, 6시, 6시, 8시. 지금 날짜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다 돈을 받아가요. 아니 그런 비용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품질이 좋으면 검수를 여러 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지정한다고 해서 배송비가 더 올라가고는 않습니다. 딱 저희 제공한 운임대로만 받습니다. 그건 그런데 네. 그래서 일본 내 배송비 전체가 약간 비싸진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게 작은 상품이다 보니 예를 들어 일본의 티푼의 창고를 조금 빌려서 거기다 놓고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죠. 커피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현재 커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당 비용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인데 저희가 대량으로 보내놓고 그런 경우에는 그 운송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대량으로 보내는 제가 정확한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는 저희가 이제 에드사인 이제 저희 직영 공기간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기간판에서 보내는 운송 비준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창고로 일단 물건을 입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창고에서 30평을 빌려서 이제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담당자 이제 창고 출하 담당자가 있습니다. 사과 담당자 직원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담당자랑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CS 분이랑 서로 이제 그 야리토리라고 하죠. 이제 서로 이제 얘기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과 담당 직원한테 이거는 A라는 제품은 B랑 결합해서 꼭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B 제품은 D랑 결합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매뉴얼을 다 세세하게 만들어주셔서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과 측에서는 이거를 담당자가 이제 기억을 하고 프로세스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럼 사과가 3PL 예, 3PL을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사과에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은 공기간판 저희 대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대표님처럼 영양제 이런 식품 작은 거 커피 같은 경우는 사과 창고를 지금 아직 매출이 단독으로 빌려서 쓸 만큼 그런 규모는 안 되니까는 저희 오사카에도 창고가 좀 작게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몇 박스 가져다 놓고 오사카 법인에서 주문 들어올 때 당일 몇 시까지 한해서 뭐 10시, 10시, 12시 건 뭐 이렇게 해서 시간 마감을 해가지고 통장을 보내고 저기 정보를 보내시면은 개별로 주문 포장해가지고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일례 배송료하고 수수료하고도 청구 드리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3PL 역할을 하는 건데 사과화에서 하느냐 저희 오사카 법인에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13개 회사가 일본 오사카 우리 사무실에 샘플을 갖다 놓고 우리가 발송을 해줘요. 근데 그거 따로 받아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그래. 그거 인건비가 왜냐면요. 왜냐면은 그 이제 포장을 해야 되죠. 공간 비용이 있으니까요. 공간 비용도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그거 다 일일이 박스도 찾아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자마자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샘플 주문했는데 그걸 3일 뒤에 받는다 그러면 신뢰가 다 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3개 회사 운영하나요? 지금? 네, 지금 13개 회사 운영하는데 저희가 오사카 그 창고 공간이 그래도 지금 여기 저희 강의실 공간 이 정도는 돼요. 여기다 조금 더 클까? 근데 저도 이제 요번에 출장 갔을 때 일기분들하고 갔을 때 오사카 들렸다가 그 고객 미팅하러 가는데 샘플을 좀 많이 들고 가고 싶은데 13개 회사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시라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기분들을 하신다 그러면 샘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 게 당일 12시까지만 저희 오사카 법인에다가 이제 요청하면은 바로 포장해서 저도 그날 한 2, 3일 오사카에 있는데 오후에 택배에서 계속 와요. 정말 한 2시간 단위 계속 와서 갖다 주고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제품 같은 거 보내는 거 말고 잘못돼가지고 반품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일본 법인 주소로 그냥 반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비용도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갖는 비용도 맞는 비용. 예, 똑같습니다. 그때 대신 그때 비용은 일본 내 배송 비용으로 이제 받게 돼요. 그럼 거기서 반품물을 수거할 때는 사과와서 가서 받아오나요? 이게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직접 접수해서 부르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한테 요청해가지고 이제 픽업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고객이 나는 빨리 물건을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은 해당 영업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물건 반품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해당 영업소에서 물건 회수해 간 다음에 바로 그냥 알아서 저희한테 물건을 반품 처리해 줍니다.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앞으로 오바일 수는 걸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그 박스 같은 상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내품은 이상 없고 박스가 좀 많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 내품에는 이상 없으니까 쓰지 뭐라고 얘기를 이제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B2B다 보니까 B2C가 아니라 B2B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도 물건 봐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스 같은 게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건 회수해 가주세요라는 클레임이 꽤 종종 들어옵니다. 종종이라는 게 몇 건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10건 이상은 좀 들어옵니다. 보내는 건 몇 건인데? 재발송 포함. 아니 그러니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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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건 중에서는 그래도 한 13,000건 중에서 10건이면 1%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1.0%. 그걸 그때 계산하시고 순식간에. 아니 그냥 대략. 근데 이게 저도 들리는 소문인데 이제 저희 판매점에서 CS 담당자면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클레임을 걸었는데 박스 살짝 테이프 찢어졌다고 클레임을 걸었다. 모서리. 예, 근데 이거를 저희 흔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찌그러진 형상이고 국제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반품해달라고 뭐 1시간 신랑이랑 그냥 반품 처리했다는. 한국에도 그런 사람 예, 있어요. 똑같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한국도 그런 사람 많아. 의외로. 저희 그런 경우 저희가 포장 박스를 일본 티콘으로 보내서 재포장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요. 그런 서비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박스 꼼꼼하게 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 탓을 냈으면 아니 그것도 판매사에서 우리는 그거 너무 중요해 그러면 요청하세요. 어쨌든 티꾼 입장에서 수수료 받고 해드리면 되는 건데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건 협의를 하는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럼 지금 그게 한 달에 10건이 왔어. 한국으로 반품하는 경우는 몇 건이에요? 한국으로 반품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이용사 이제 판매점에서 이제 저희 일본 법인으로 물건을 보내가지고요. 이거를 샘플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품 프로세스 한국어로 보내는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물량을 한 달에 모아가지고 모아서 한국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남는 건 그냥 샘플로 예, 처리하거나 그게 오히려 이용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어차피 그걸 디자인 상품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도 이번에 갔을 때 그런 거 한 2박스. 그걸 그래서 그냥 샘플로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네, 17개 사들이 샘플 갖다 놓잖아요. 13개 사. 13개 사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품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보통 한 품목에 뭐 최소 몇 개씩 그거는 판매사마다 다 다른데요. 왜냐면 이제 부피가 작은 것들이나 한 달 이제 처음에는 측정하실 수는 없지만은 이제 조금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한 달에 들어오는 샘플 요청 건들이 평균 어느 정도 된다가 있거든요. 그거 계산해서 이제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데 뭐 1년치 샘플을 가져다 놓으시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도 여유 있게 가져다 놓으시는 게 배송료가 저렴해지는 거니까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아니라고 감안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거에 이제 재고 관리는 어떻게 또 공유가 되나요? 네, 그건 다 공유됩니다. 네, 저 일본 법인사.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좀 잊어먹어도 돼요. 그래서 뭐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이제 큰 거 풀기도 너무 힘든데 자잘한 거 갖고 신경 쓰다가 보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런 요청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협의하라고 이렇게 티콘이 있는 거니까 협의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샘플 보내신 거 이런 미리 가져나온 재고 관리는요. 저희도 해서 공유는 드리지만 직접 하셔야 돼요. 나가는 중간에 하셔야죠. 이제 중국의 직송,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 경유 없이 더 효율적인 배송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죠. 중국 공장에서 이제 중국 티쿤 법인 상의로 물건을 입고시켜주면은 당연히 저희 거래처는 한국 판매점이기 때문에 한국 티콘으로 물건을 갖고 와야 되지만 그냥 바로 일본 티콘으로 물건을 보내고 최종 고객에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이 강하게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 중국발 일본향을 이제 삼국간 3자 거래를 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구축해달라고 해서 SF 익스프레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순풍이라고 DHL 그다음에 뭐 판토스, UPS처럼 큰 회사입니다. 오히려 국제 물류 서비스에서 사과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인가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물류업계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번에 거래를 이제 대표님 지시로 요번에 거래를 새로 하게 돼가지고 현재 이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판매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이렇게 운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가지고 한국 발점에서 이제 발주 판매점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물류사 입고 및 출고 작업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건을 보낸 다음에 수입국에서 발송 및 수입 통관 그 다음에 최종 고객 배송 이 방식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상품 모두 한국을 반입한 뒤 검수, 포장, 송장, 부착 등 필요한 작업을 거쳐 한국 물류사로 입고하고 이후 수입국 재출고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통관 또 한번 한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 통관 및 현지 수입 통관이 순차적으로 2번씩이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리드 타임도 늘어나고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서는 배송 리드 타임은 구매 결정과 재구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있더라도 뭐 2, 3주 걸리면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많이 좀 재주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중국에서 일본 직송 구조 중개 무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보유한 판매사의 상품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으로 할 필요 없이 이제 중국에서 바로 일본 상해 저희 법인으로 물건을 보내주면은 해당 물건을 받아서 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구조는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중국 공장, 중국 티쿤 법인 상해, 그 다음에 한국 티쿤, 일본 티쿤이 아닌 중국 공장, 중국 티쿤 법인 상해, 그냥 바로 일본 최종 고객 배송이 됩니다. 총 5개의 이제 배송 구조에서 이제 3개로 줄어드는 거죠. 실제 화물은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티쿤 법인에서 일본으로 직접 출고되고 일본 도착 후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은 동일하게 상하 큐빙이 물건을 최종 배송하게 됩니다. 한국 판매사는 중국 공장에 직접 발주를 진행하고 중국장에서는 상품 포장 및 사과 큐빙 송장을 부착까지 완료하면은 이후 화물은 중국상의 티쿤을 입고되면 이제 중국 티쿤 법인이 일본향으로 바로 출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한국 티쿤과 일본 티쿤 간의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에서 물건은 바로 일본으로 직송하는 중개 무역 방식입니다. 이게 아직 저도 이거 물류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개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제 대표님한테 처음 보고를 드렸습니다. 키로당 21kg, 그러니까 21kg 이전에는 배송 이제 구간을 안 한다고 제가 이 4,275원부터 이제 고를 해주시면 돼요. 키로당 1kg에 4,275원 플러스 예를 들어서 1kg짜리 오사카로 371엔을 보낸다 하면은 약 운송비는 이제 863엔 약 9,000원 정도의 운임인 거죠. 1kg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동일한 금액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이게 SF랑 협의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부적인 걸 많이 조율을 해야 돼요. 대표님이 그래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게 처음, 원래는 1기 때도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 SF와 이게 접점 같은 것보다 이제 협의 같은 게 많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픽업 조건, 이제 실제 중량 구간, 부가 비용 등 세부 운영 조건을 확인 중에 있고 해당 조건이 확정되면은 판매사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운임표를 제공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이들 모르시는데 SF 익스프레스 물류사의 강점은 일반적인 글로벌 특성사는 이제 표준 국제 배송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중개 무역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DHL, 판토스, UPS, USPS라는 특성사들은 EMS도 동일합니다. B2C 아니면 그냥 딱 B2B까지만 지원합니다. 대신 근데 삼국간 사자거래 SF는 특송사임에도 불구하고 3국간 4자거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왜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SF는 전세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직접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성과 다작업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내 네트워크 국제 운송망 기반으로 데일리 픽업도 가능한데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픽업도 해줍니다. 물량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중국 법인 출고로부터 일부 수위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출고를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물건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보내려면 적어도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국 일본 직송은 5일에서 7일,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잡은 편입니다. 그 SF에서 장점이 뭐냐면은 일본까지 대략 며칠이면 보내요라고 문의했는데 이틀이면 갑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도 초기 단계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쓴 거고, 아마 예상은 4일에서 5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관도 직접 다 SF에서 자체 예, 자체로 다 통관합니다. SF에서 자체 통관. 그러면은 조금 더 통관도 쉽고 시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사과하고 똑같은 거잖아. 예, 맞습니다. 대신 일본 내 배송은 SF가 직접 배송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과 큐빙 송장을 붙이면은 저희 오사카의 법인이랑 계약되어 있는 사과 큐빙으로 입고된 화물을 바로 받아서 똑같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예, 대략 저 예, 기간을 잡으신 거죠? 예, 최종 고객까지 납품 기준을 5일 시에서 잡은 거지 뭐 3, 4, 5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생산 상품을 일본 고객에 판매하는 판매사는 기존 중국, 한국, 일본 구조 대신 중국, 일본 직송 기반 중개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반입 및 재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유동, 작업,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고 일본 순간부터 최종 배송까지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 송장이 2개 붙네요. 손풍 송장이랑 사과 송장이랑. 네, 맞습니다. 이때는 송장에 2개 붙입니다. 근데 대신 SF 송장 붙이시는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안 붙여도 돼요? 그건 SF에서 화물을 표기하기 위해 그 SF 측에서 붙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BL이라는 스티커가 붙이는데 모든 화물에는 SF가 이 화물은 티꾼 화물이라는 표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SF 스티커는 SF 측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냥 사과 큐빙 송장만 판매자까지 부착하시면 이제 끝나는 작업입니다. 일본 소비자가 볼 땐 이게 프롬 차이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합포장을 하게, 그러니까 좀 큰 박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겉포장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좀 소형 박스라는 그런 합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차이는 못 느낍니다. 소형한 것들은 한국에서 나가는 거 동일한, 한국에서 나가는 것도 큰 박스들은 BL 스티커가 붙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는 그 표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판매점이 일본에 있는 거지 제조를 중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그거는 사실 똑같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다 상품을 출시돼 있으니까. 네네. 이것도 간접 수입 되나요? 간접 지금 수입 적용- 실적? 네, 실적. 실적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개무역은 안 되죠. 아, 중개무역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 물건이 있고 한국으로 와야지만 이게 실적이 인정이 저희- 돼요. 실적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그렇구나. 한국에서 수출했기 때문에 그 수출 실적을 정부에서 잘했습니다고 인정해주는 게 수출 실적이잖아요. 근데 저건 중국에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기록만, 그러니까 네. 거래, 그러니까 회계 흐름만. 수입이요. 수입. 수입은 실적이 없죠. 실적 없어요. 예. 수입은 예,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지 일본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야죠.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시스템을 만들면 중국 정부도 지원금이 많은데 지금 그 초창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활동하는 분이 많으면은 이거 수출 지원금 중국 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 우리 딸아이가 그 악기 케이스를 내비 한판이라고 그걸 가지고 미국도 수출하고 일본에 많이 가요. 예. 그렇게 매기 중개 저거를 하면은 예.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메이카 그 바이올첼로 이런 거 가지고 미국 중국으로 많이 또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프랑스 갈 때 꼭 제가 가서 물건을 가져오거든. 비싼 제품을 중국에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용하면 굉장히 절감하고 예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저게 되게. 예. 중개무역의 방식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따로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원하는 국가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 활용하면 중국의 제조사가 제조사를 수출업자로 등록해버리면서
요 과정도 뺄 수 있어요. 티콘 상위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런 제조사가 수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중국은. 에드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 에드베스트의 공장이 일본으로 직송하는 형식을 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류는 줄이는 게 유리하니까. 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사가와가 원래는 중국 것도 컨트롤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중국 시장 거의 철수한 상태에 좋은 경쟁력을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F라는 큰 회사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국에 판매자가 많아야지 이런 프로세스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팔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쇼피를 이용해서 인도네시아에 판다 그러는데 배송 루트가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일본도 이렇게 편리한 구조는 티쿤이 이미 물량을 깔아놨기 때문에 사가와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또 경험이 쌓였으니까 뭐 중국하고도 거래하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상공인, 해외에 파는 소상공인이 많으면 인도네시아 시장도 개척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개척하겠어요? 알아볼 힘도 없고 티쿤이라 그러더라도 뭐 파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아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지면은 전체 물류비를 계속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또 중국 정부가 해외 수출을 할 경우에 항공 운송료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티쿤 중국법인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는 국내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 분? 한국 같은 경우 저희가 수입을 할 때 중국에서 뭐 전자 인증이든 식검이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도 지금 똑같이 수입하면 한국에서 가는 것도 인증을 우리가 받고 중국에서 갈 때는 그 법이 좀 그게 아니라요. 동일합니다. 일본은 국내법 기준으로 다 따집니다. 어디 나라에 왔냐에 대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그 승인 절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분리해서 중국 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한국 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둘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전자법, 기기법 다 그런 거 안정 뭐 그런 건 다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국가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수입국 기준이에요. 수입국 기준에서 국내 사용용이니까요. 국내법 기준으로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중국에 대한 좀 약간 불안 인식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 제품이 워낙 요즘에는 좋게도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일본에 판다 그랬을 때도 꼭 한국 걸 팔아야 된다는 생각하면은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한국 상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도저히 경쟁력 없는 걸 갖고 붙잡고 있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유럽에 팔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파는 게 나은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가져가요? 경쟁력도 없는데.